오늘 새벽에는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주목한 경제 이벤트가 있었던 날인데 바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일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라는 게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 결정을 고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화폐 정책 또 대출 정책들 또 투자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금리 발표 날은 새벽부터 이제 난리가 나요. 막 주식이 막 미친 듯이 선물 미친 듯이 막 요동을 치고 거래가 너무 몰려서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바로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이제 타격을 줄 수가 있게 된 거죠. 연준의 매파전 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고민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미국의 금리 예상을 다 틀렸어요. 다 틀려. 그러니까 금리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지금.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졌다. 이게 매파적 금리 인하란 말이 뭐냐면 금리를 인하했어. 근데 앞으로는 금리를 덜 내릴 거라고 발표해버리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미국이 금리는 내려주지만 그래도 금리가 여전히 높거든요. 4.5니까 4.25에서 4.5니까 고금리야. 근데 내년에는 이 상태를 조금 유지할 거다. 인하 속도를 조절할 거다. 라고 해버리니까 잣됐네? 이렇게 되면서 주식, 코인 다 박살나는 환율까지 다 박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줄어들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적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는 소재죠. 이게 제가 이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부터 지적했던 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쌌던 경제정책의 부작용들을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했거든요. 임금을 너무 올려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나 또는 이제 부동산 가격 올려서 물가를 상승 요인을 만들어 놨다는 거나 또 세금을 펑펑 쏟으면서 이제 세수가 빵꾸가 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거기다가 미국이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서 미국이 이제 고금리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물가를 잡고 동시에 유출되는 것도 막으려면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오니까 한다는 얘기가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린다라는 거야. 가계부채가 걱정된 미국은 5%까지 올리는데 우리는 못 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안 받은 사람까지 물가 상승률에 타격을 받고 지금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이나 경제관료 윤석열 정부의 경제관료들은 뭘 예측했냐면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올려. 안 올려도 미국이 알아서 내릴 거라는 거야. 이렇게 점점 내려서 알아서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내려올 테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돼. 이러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조만간 금방 내려서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밑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게 2년 전부터의 예측이었던 거지. 그리고 지금 보기 좋게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잣됐네? 이러면은 어떡하지? 작살이 나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내려줘야 우리나라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릴 건데. 왜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네들도 이거 인플레이션이 좀 아직 안 잡혔다. 이런 입장이니까 금리를 못 내리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마음대로 미국의 물가가 잡힐 거라는 헛된 망상 속에서 이지랄을 했다가 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내려올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계속 미국으로 나가야 될 테니까. 우리나라에 뭐하러 돈을 넣냐고. 이 나라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잣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 쇼크까지 받으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강 흐름이 빨라진 게 이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탓에 원화 가치의 하락을 수반하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힘든 상충적 상황이 놓이겠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인하하자니 환율이 더 올라. 이런 문제가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이게 고민인 거지. 그래서 내가 계속 미리부터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얘네들은 반대로 갔다가 망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질 우려가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1,500원 환율 1달러에 1,500원 시대, 그러니까 1,450원이 이제 뉴 노멀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왔고 조만간 1,500원을 구경할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는 충격적인 지금 환율인데 여기로 향해 간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한국은행이 냅다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란 말이에요. 이러다가 점점점 돈만 낭비하고 막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거든. 장기적으로 미국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환율 방어에 돈을 써도 이거 미국이 내년 동안 냅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돈만 쓰고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얻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준의 일명 매파적 금리 인하 영향으로 원화뿐 아니라 주식까지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트럼프 트레이드, 미 연준 속도 조절까지 3중 펀치를 맞은 양상이다. 뭐 산타랠리는 기대하기도 어렵고 이제 국장 탈출하니 물타기만 남았다. 하하. 우리나라 좀 어두워. 그래서 국내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퍽 올라버리고 한국 경제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워 운신의 폭이 좁은 코너로 몰리고 있다. 거기다가 정치까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IMF 때를 돌아보면은 IMF 때는 그 시작이 이제 미국의 펀드 회사들이 해치 펀드 회사들이 이제 아시아 국가의 이제 취약한 금융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침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국에서 달러를 끌고 와가지고 해당 국가의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 야, 니들 화폐 내놔 이러면은 뭐 달러니까 좋아할 거 아니야. 막 바꿔줘. 근데 이제 은행들이 막 바꾸고 나니까 자기네 국가의 화폐가 없어. 달러밖에 없어. 이거 뭐 어떡하냐? 야, 어떻게 된 거야? 이랬더니 죄다 그 해치 펀드 회사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더 비싸게 달러를 주고 지들 화폐를 사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 침략을 벌이기 시작하니까 여기 때문에 이제 몇몇 국가들이 막 흔들흔들 된 거야. 그리고 그 공포감이 아시아를 휩쓰면서 이제 일본 쪽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빌려준 돈을 좀 상환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한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돈을 빌렸는데 그때 이걸 부랴부랴 일본이 막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걸 갚아야 되는데 급하게 이걸 갚다 보니까 서로 간에 돈이 없는 거야. 달러도 나가, 엔화도 나가 이러면서 돈이 없어.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빨리 올인이 나면서 IMF까지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왔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의 어떤 환율 문제나 그때 이제 어떤 달러 보유고 문제들은 외환 보유고죠. 외환 보유고 문제는 단기적인 악재였죠. 지금은 우리가 막 6배, 7배 정도 외환 보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갑작스런 IMF를 막 걱정할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어쨌든 뭐 1년, 2년은 막겠죠. 막 매일같이 쓴다면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그때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서 안 사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건이 한국산 물건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걸 더 사고 이제는 뭐 미국 걸 사야 되고 다른 나라 걸 사지 한국 걸 안 산다는 게 궁극적 문제야. 즉 우리의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매우 취약해져 있다. 그리고 이거를 구조 변화를 하든 무슨 투자를 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하든 또 정부가 어떤 기조를 만들어주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심지어 삼성마저도 저런 상황이 됐다라는 게 그냥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상당히 게을러졌고 또 오만해졌고 그리고 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장사를 못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외교적 대응도 못하고 지금 트럼프가 오게 되면서 더더욱 미국의 자국주의를 통해서 이런 그 경제 외교 분야가 더 복잡성을 띠게 됐는데 아무런 대응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패싱한 계엄령을 돌려버리니까 미국과의 거리가 더 벌어질 수밖에, 미국의 외교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점, 이 아주 커다란 지금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이 그 무역에서의 이점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중간재를 많이 팔던 이점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많이 갖고 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왜 어떤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중간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실질적으로 팔아도 남는 게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고환율은 환차익이 나오니까 좀 더 이익을 벌 수 있지만, 이게 지금처럼 막 1,450원 넘어가고 막 1,500원 간다 이러면 외국에다 물건 팔기도 전에 이미 이 안에서 망해버려. 이 안에서 물가가 다 망하고 나라 경제 돈이 안 도니까. 이런 점들이 지금 더 큰 타격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고환율 정책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정책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갔어야 되는데 더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갔다. 결과적으로 지금 대응력을 잃어버렸고, 트럼프 취임식을 한 달 앞두고 눌렀던 계엄령마저 우리의 국익을 다 물말아 먹은 이런 바보 같은 결과로 좀 돌아오고 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나오면서 내년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한국은 힘들 수가 있구나를 암시하는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환율에 있어서도 참 한국이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하고 있죠.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우리 외환보유고 한 지금 뭐 한 410조? 410억 달러 같은 그 정도가 있는데, 이게 조만간 앞에 4자가 지금 깨지기 직전에 있어요. 계속 돈을 쓴 거야. 벌써 한 500조 가까이 내가 날라갔는데 한 500억 달러였나? 그 정도가 날라갔어. 그러니까 50조 정도가 날라간 건데 계속 쓰고 계속 써야 돼, 지금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이 지금 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장부터 윤석열 정부 초장 때 금리를 올려갖고 어느 정도 좀 부동산도 잡고 물가를 잡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제 미국과 같이 금리를 내린다면은 덜 했지. 근데 그걸 안 하고 멍하니 있다 물가를 물가대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뒤처리하려니까 원래 미국이 안 내려주네? 이게 뭔 바보 같은 정책이야 여기에.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달러 개입이라는 게, 당국 개입이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참 머리가 많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이걸 싫어해. 미국에서 어떤 그 경제 제재라던가 여러 가지 그 제재 조항 중에서 미국에다가 뭐 이런 대미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도 있지만 이런 당국 개입을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 환율에 있어서 개입을 많이 한다 이러면은 미국의 경고를 받아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안 그래도 계엄령 때문에 찍혀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당국 개입을 너무 노골적으로 했다가는 또 미국한테 경고장한테 맞고 또 뭐 관세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년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한국으로서는 정말 악재인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오사양 디램까지 양산을 하고 지금 시판을 하면서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장의 어떤 그 점유율을 지금 뺏기게 생겼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D램 DDR5 양산에 돌입했다. 기술 격차 때문에 구형 D램만 생산하던 창신 메모리가 인공지능 서버 등등에 들어가는 첨단 D램까지 양산에 성공한 것이었다. 이전 DDR4의 경우에는 한국을 따라잡는데 6년이 걸렸는데 DDR5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메모리에서도 중국의 추격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 것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응 전략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창신 메모리가 구형 D램에 이어 첨단 D램까지 저가 불량 공세에 나선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중국 시장에서의 국내 업체 타격 불가피하다. 내가 보니까
32기가 그러니까 16기가 2개를 갖다가 9만 몇천 원에 팔더라고. 예. 엄청나게 이제 저렴이로 이제 넣는 건데 이거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땡길 수밖에 없어 지금. 거기다가 이 양품 비율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장률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 삼성이 거의 한 80-90%인데 얘네들은 80%까지 쫓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진짜 기술도 많이 쫓아온 거고 거의 차이를 못 느껴. 원래 램 자체라는 게 그 고장이 잘 안 나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사람들이 품질도 괜찮다고 느낄 만하지. 그리고 보통 램 같은 거는 그냥 만약 고장 났다면 AS 센터 보내면 새 거로 보내주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온 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기다리면은 우리의 어떤 컴퓨터,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제 조립 컴퓨터나 이런 데에서도 저런 그 고사양 램을 아주 저렴하게 팍 꽂아놔서 무지막지한 속도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근데 알고 봤더니 중국 램이 들어가 있어. 뭐 이런 날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삼성 램이 아니면은 진짜 웬만하면은 그 조립 PC 같은 거 이제 조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품을 하나씩 골라서 조립하는 이럴 때 램을 갖다가 어디 이상한 듣보잡 대만 업체라던가 뭐 이런 데 쓰면은 이제 쌍욕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램은 그래도 삼성 걸로. 왜냐면 거의 고장이 안 나거든. 근데 다른 램들이 고장이 많았어. 그때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와서 삼성 램도 좀 고장률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이 급하게 생산하다 보니까 뭔가 아직 수율이 안 맞는 걸 냈기 때문에 고장률이 늘어나서 컴플레인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고 저렇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저렴하게 용량이 큰 램을 갖다가 이제 물량 공세를 시작하면은 이런 쪽 그 조립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거죠. 많이 바뀌게 되는. 저 램의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이제 빨라져요. 그러니까 램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CPU가 하는 역할을 분담을 해주는 거거든. 반복적인 작업이라든가 단순 작업들을 CPU가 굳이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램한테 넘기는데 용량이 많을수록 그런 단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데 저 램이 32기가가 저렇게 저렴하게 팔린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상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겠죠. 저게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 말쯤이 되면 중국 램의 점유율이 꽤 많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더욱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외교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대응 앞으로 이제 무역을 우리가 어떤 쪽으로 좀 뚫고 나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환율이 되면 방법이 없잖아. 무조건 수출을 많이 해야 돼. 막 달러를 어떻게든 벌어오자. 이 방법 말고는 이제 없는 거야. 올베팅은 거기가 이제 뭐 이제 와서 뭐 물가 안정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을 막아야지. 기축통화를 꿈꾼다고 하는 이런 경제 무지층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무역이고 뭐고 뭐 잘 될 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뭐 막장의 고환율 나라가 됐다면 그렇다면은 그냥 그래 외화벌이라도 많이 하자 해갖고 많이 팔아야 돼. 근데 거기서 또 관세를 두들겨 맞아. 그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외화벌이를 많이 하는 업체에게 베네핏을 주고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주면 또 많은 뭐 혜택을 주고 이런 막 고민을 해야 될 때에 대통령이 지금 수사받고 골로 가시게 생겼거든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아예 투명 국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빼버리고 북한, 중국, 일본만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야, 한국은 그냥 패싱이야. 럼프 형님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예. 일본 총리와도 만날 수 있고 시진핑도 취임식 참석을 원한다. 시진핑한테도. 그러니까 이거 북한, 일본, 중국이 다 나왔는데 한국은 없었다. 북한, 일본, 중국에 대한 이름이 나왔지만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그에 따른 리더십 공백 사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존재감마저 부정되는 투명국가 취급을 당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북한도 언급됐는데 우리나라가 빠질 수가 있냐. 결국에는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권한이 없는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냥 보는 척 마는 척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씁쓸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진짜 국가적인 위기야 위기.
그 미국이 이미 인제 그 계엄령이 나왔을 때부터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죠. 이 심각한 불법이라면서 인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미국한테 헌법에 따라 이뤄진 조처였다고 했지만 미국은 수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공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굉장히 불법적인 과정이다. 사전 설명도 없고 사후에도 잘못이 없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상의하지 않았다.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린 TV를 통해 알았다. 아니 이게 뭐냐. 그래서 유일한 동맹국에서 사전 통보 조치를 생략한 한국에 대해 사실상 불만을 표했다. 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계엄 소식을 접한 미국 측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경위 파악을 했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됐고 미국의 설명을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침도 다소 시차를 두고 공관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뭐 계엄령을 합리화하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형편없는 오판이었다. 매우 문제가 많다. 한국 국민은 계엄이 심각하게 불법적 과정이었다고 분명히 지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러니까 패싱 당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우리를 무시했다. 한국이 지금 막 나간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러다가 어떤 뭐 반미, 친중 성향의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 더더욱 이것들이 중국과 들러붙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세상은 지금 경제 부분이 크게 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편되어 가는데 한국은 좀 적응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도 예측이 됐는데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본 거지. 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일본이 굳이 금리를 건드리지 말고 좀 뒤로 빠져서 한 템포 더 느리게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일본이 굳이 미국과 이제 금리 경쟁을 금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떤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게 방해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다음번에 갈게요 이러고 약간 뒤로 미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그 엔캐리 트레이딩 물량들이 일본으로 다 몰려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지금 제로 금리잖아요. 미국은 5%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 자본가들이 일본한테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완전히 저금리 대출이잖아. 여기서 받아갖고 미국 국채를 사버려. 그러면은 차익만 4%야. 가만히 앉아갖고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 투자가 일어나고 미국 주식이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뭐 미국 국채도 뭐 미국의 자산도 뭐 우리나라 주식에도 엔캐리 트레이딩 물량이 들어온 거지. 근데 그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일본한테 빌린 사람들은 갚아야 될 돈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 팔아야 돼. 미국 국채 던져, 미국 주식 던져, 한국 주식 던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을 보니까 이번에 한 번 올렸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먼저 현금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주식에 들어와 있는 엔캐리 물량부터 던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게 예측이 되니까 우리 오늘은 동결할게 이러고 넘어갔어요. 다음번 때 이제 올릴 건데 0.01이었나? 0.01%만 올려도 난리가 나. 그런데 지금 0.25%를 올린다 이러면 거의 25배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딩 물량에 대한 공포가 좀 남아는 있거든요. 이걸 일본이 일부러 미뤘다라는 점. 그러니까 일본은 약간 확실히 미국과의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외교를 이번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철저히 미국의 성격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금융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